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두 의원님과 조인철 의원님, 최수진 의원님, 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 할리머니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차 첨단과학기술 이공계 인재 양성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기술 할리먼 총괄부원장 김성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발제자, 토론자 분들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자 귀한 시간 내어 자리해 주신 주요 귀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십니다. 다음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십니다. 다음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십니다. 다음은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정진호 한국과학기술 할리먼 원장이십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태식 회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태식입니다. 오늘 제1차 첨단 과학기술 이공계 인재 양성 정책 포럼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며 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이러한 뜻깊은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님, 최수진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포럼 개최를 위해서 애써주신 정진호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언로이신 우리 조항규 청장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뜨거운 박수로 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0세를) 약간 넘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방향성과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각계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지금 이공계 미래 인재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창의적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인재 유출, 학문 간의 불균형, 교육 연구 현장의 한계와 같은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편적인 대응이 아니라 정책, 교육, 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정부, 산, 학, 연 등 각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실질적인 논의가 절실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혁신, 제도 개선, 그리고 현장과의 연계 강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통찰과 재원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소통의 자리를 통해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적 변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포럼의 취지와 가치가 담긴 시 한 절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정호승.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정진호입니다. 먼저 국회 과총 한림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긴급 포럼에 기꺼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선을 앞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마련된 이번 포럼의 구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최영두 과방위 간사님, 다음에 조인철 의원님, 그리고 최순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 개최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태식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절대적 위기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긴급 포럼은 한국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과학기술 분야는 이공계 우수 인력의 유입 감소, 고경력 과학자의 해외 유출, 연구 환경의 악화, 청년 과학기술인의 진로 불안 등 복합적이며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지금이야말로 긴급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포럼은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계를 이끄는 리더들과 함께 과학기술 인재 양성 체계를 진단하고 교육, 혁신, 연구환경 개선, 청년 과학기술의 육성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과총과 한림원은 앞으로도 수차례 공동 포럼을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재 양성 대책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참석해 주는 여러분들의 지혜와 통찰이 모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밝히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답을 찾아 나가며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간단하나마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진호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자 국회 과학기술 소위원회 소위원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소위원장 자격으로 과총과 함께 이런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어서 저도 제 지역구인 경남 마산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부랴부랴 올라오느라고 땀이 지금 다 식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행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더 성장하느냐 또는
후퇴하느냐가 바로 이 주제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는 공대, 자연대 이런 곳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저도 공대, 자연대를 가고 싶었는데 그 신체 검사에서 색약이 나오는 바람에 그 당시 공대가 안 된다 그래서 못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인재들이 공대, 자연대를 가서 이공계에서 공부를 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고 축적된 기술도 없는데 이렇게 서방 선진 7개국 자리에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처남 손이 처남이 최근에 세상을 떠났지만 대한화학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후 과정을 하고 그 처남을 국내로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당시 정부에서 들였던 노력, 모든 이사 비용 다 줬습니다. 당시 우리 처남이 거주했던 키스트 아파트 가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미국식 복층 구조의 아파트였습니다. 키스트를 완전히 외국인 무슨 마을처럼 꾸며놨던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들어 외국으로 공부하러 나갔던 우수 인재들도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공부를 하고 했던 기억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소득도 높아지고 국력도 강해졌는데 과학과 이공계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지난 40년 동안 우리 성장했지만 이 분야에서는 많이 후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소위원회에서 우리 또 과방위에서 사실 과방위가 그놈의 방자 때문에 과학기술 논의에 집중을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논의를 끝까지 듣고 모아주신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같은 소위에 있는 조인실 의원님 그리고 또 최수진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광복 80주년에 다시 대한민국 대도약의 계기를 이공계 인재를 다시 육성하는 데서 그 기초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현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영두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인철 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때문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제 지역구 광주인데요. 광주에서 선거운동 하다가 새벽차 타고 올라오는 중에 저기 용산역에 9시 45분 도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저 과청 우리 회장님 그리고 한림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그리고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 보니까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온 토론회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국회에서 토론회하면 주로 이렇게 젊은 분들 안 오시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양성도 양성이고 저희 최근에 이제 저 충격받았던 게 모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연구실 문턱이 다른다고. 좋은 의미로 다른 게 아니고 해외 취업하기 위해서 추천서 써달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성을 열심히 하는 것도 모자라서 또 양성된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 전에 또 저 뉴스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광주에 있는 지스트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졸업하신 분이 최연소로 고려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되셨더라고요. 광주에서 계속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빠져나가고 지방에서 보면 서울로 또 빠져나오고 하는 이런 양성 문제뿐만 아니고 이동 문제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 그 인력의 우수성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아까 최영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그 스탠퍼드 대학교의 그 발표에 따르면 AI 분야 그 논문 수로는 인구당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탑수인 것 같아요. 근데 순유출국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해외로.
마이너스 0.36인가 그래서 순유출국 반열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기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우리 과학기술 이공계 인력들을 잡아놓고 양성하고 잡아놓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양성하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아까 저 과총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한 번뿐이 아니고 이런 토론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진짜 진정한 해법을 찾아서 그게 정책화돼서 다음 대통령 4년 동안에는 5년 동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하여튼 최영두 의원님, 최수진 의원님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인철 의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인재로 비례대표로 영입돼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한 발 한 발 가면서 이공계에 다녀왔던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회에서 이공계 출신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와 계신 우리 젊은이들이 국회도 진출하시고 앞으로 사회에도 진출하셔서 정말 이공계가 나아갈 길 그리고 그것들의 모범 모델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공계가 사실은 의대나 이런 데보다 훨씬 높은 점수, 물리학이나 순수, 자연과학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의대 쏠림 현상이 가고 심지어는 이공계의 기피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공계가 노가다하는 진짜 힘든 업종임은 맞습니다. 그런 거 대비해서 실제로 인센티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돈 벌 수 있고 또 더 똑똑하신 분들은 또 안정된 그런 직업들을 원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공계의 위기는 저는 국가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과학기술이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AI, 즉 기술이 결국 우리의 모든 생산성과 앞으로의 한 보 한 보 더 나가는데 훨씬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창의적인 인재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이는 도저히 그런 기술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난 1년 동안에 와서 이공계 관련된 많은 법들을 개정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한 법들을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이공계 인재 특별 육성법부터 시작을 해서 과학 기술 또 국가 개발 또 기초지능연구혁신법 등 다양한 법들을 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법적인 테두리가 있어야 되고 법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도 지원할 수 있고 여러분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지능연구법 같은 경우는 융합이나 저희가 다른 다양한 학제들이 합쳐지는 그런 법들 이런 것들을 최근에 다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여러분의 삶이 좀 나아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지식재산권 같은 거 기술 이전을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비과세를 한다든지 예타를 면제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훨씬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저랑 손잡고 같이 나아갈 수 있다면 저 역시 용기를 내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결국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젊으신 분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갖고
정말 열심히 우리가 작은 힘이라만 모이면 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국회에 와주시고 이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재위기시대 대학 R&D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박기범 스태피 선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기범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기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자리에 첫 발표를 하게 돼서 이제 굉장히 떨리는 마음인데요. 이렇게 1시간을 해도 다 못할 이야기인데 이제 10분 내에 마칠 수 있어서 제가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이 이공계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과학기술력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뭔가 불만을 이야기하고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위기 아니었던 적이 언제 있느냐. 모든 자 다 위기를 해치우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위기들은 이것이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되던 위기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에서 더 큰 위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이야기하는 이공계 위기 의대 선호죠. 저는 이 이공계 기피 의대 선호가 조금 진단을 잘못하고 잘못된 곳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공계 인력이 이제 양적으로 부족한 그 규모의 문제보다 사실은 질 좋은 일자리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대를 왜 선호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대에 입학만 하게 되면 큰 문제 없는 한 안정적 직업으로 이어진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공계의 경우, 과학기술의 경우에 저기 표가 이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90년대에는 우리가 배출하는 일자리 인력보다 2배, 2.6배에 가까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를 받았을 때 일자리를 갖는 데에 대한 걱정이 없었죠. 그러나 이 수치는 계속해서 떨어져서 지금은 0.5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공계에 우수 인재가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수 인재를 충분히 보상하면서 이들이 안 온다고 걱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매년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이공계 박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원하는 대학의 교수 자리, 출연연의 연구직 일자리는 1년에 1,000개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험난한 경쟁을 거쳐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과학고 영재학교를 거쳐서 카이스트나 과기원을 거쳐서 이공계 인력이 되는 인력을 어쨌든 지금 현재 메인 파이프라인이 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 과학고 영재학교로 졸업생이 거의 3,000명에 매년 육박을 하는데 약 20% 정도는 중도 탈락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대부분은 과학기술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인력들이 과학기술 인력으로 일자리를 찾고 걱정 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데 왜 더 앞에서 더 넣으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공계 대학원 매우 심각한 위기, 사실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저는 매우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위기가 과거의 위기가 지속되었다면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위기가 더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이 인구 감소의 폭은 워낙 커가지고 저의 추정에 의하면 약 2040년부터 감소가 심각해져서 위에서부터 만약에 상위권 학생들의 대학을 채운다면 국내에 한 20개 정도의 대학을 제외하면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을 전혀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외국인을 아무리 불러 들어온다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세대는 대학원 선호보다는 대기업 진로를 훨씬 선호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지역 중소형 대학원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표도를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는 제가 인터뷰에서 만났던 인터뷰에 그냥 직접 대학 교수님들 포닥들이 하신 이야기를 그냥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뽑는다. 좋은 학생 뽑생이 아니다.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서 오히려 대학원이 없다. 교수님, 학생들은 있지만 제가 혼자 연구하는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안 뽑아요. 내가 누굴 위해 이걸 하고 있나. 대부분 외국인 학생이고 이미 고사 상태다. 지역 사립대학 경우 대학원은 이미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오늘 포닥이 하신 말씀입니다. 힘들게 해봤자 저 사람처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비전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석사에서 뭐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이것이 냉정한 우리의 대학원의 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은 대학이 배출한 인재들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은 계약학과 형태로 확산하고 있죠. 아예 우리가 직접 교육 과정부터 가르치는 것까지 다 우리가 관여를 하겠다라는 것이 일부 대기업의 거고요. 이 계약학과가 가져오는 폐해는 여러 가지와 폐해라기보다 우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의 질 문제라든지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계약학과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 대학은 더 취업난이 가중된다는 이야기고, 계약학과 형태를 운영하지 못하는 중소 중견기업은 사람을 뽑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부 대기업을 비롯하면 사실 죄송합니다. 박사급 연구인력의 수요도 그리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 이공계 박사들이 졸업하려고 어디를 갔나를 조사를 해보면 지역 사립대학 거의 100개에 달합니다만 여기에 대기업 이공계 박사의 대기업 취업률은 5%에 불과합니다. 물론 서울대나 뭐 과기원 이런 우수 연구 중심 대학의 박사 대기업은 약 40~50%고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파이프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뭐 한 20~30%는 포닥을 가고 하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에서 보듯이 지역 사립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역량과 여건에 따라서 박사들의 진로는 분명히 나뉘어졌는데 여기에 맞는 지원과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박사의 고용률 자체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소 학력 조건이 박사에 미치지 못하는 하향 진업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박사들이 석사급 일자리를 차지하고 그럼 석사들은 학사급 일자리를 차지하고 학사들은 전문학사 일자리 이런 연쇄 반응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회적 대학이 배출한 인재들을 사회적 수요가 만족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저는 그것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사회적 수요의 큰 괴리가 가장 큰 핵심이다. 결국 사회가 필요한 분야가 아닌 연구비를 따기 쉬운 분야, 연구비 수주가 쉬운 분야에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고 거기에 연구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교수님들이 많이 뽑히시고 그 인력들이 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쪽에서는 졸업을 해도 자리를 잡기가 힘든 현상, 또 막상 사회에 필요한 분야에서 인재가 부족한 현상이시죠. 전체적으로 이공계 인력의 오히려 전체로 본다면 오히려 과잉 공급을 우려할 상황인데 첨단 전략기술 분야는 인재난이 있고 제조업 전통산업 특히 지역 기업들은 인재난을 겪는 이러한 미스매치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뭐 거창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노동시장의 고려가 부족한 연구개발 정책, 수월성 연구 중심의 대학자 R&D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 대학들을 줄 세우게 만들고 서열화 만드는 현상이고 어떤 교원들이 서바이브하기 위해서는 연구비를 더 많이 따서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이 사회적 수요에는 관계없이 연구비를 따기 좋은 분야에 집중되는 그런 자리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R&D 투자, 정부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투자를 했는데 한 가지 밑에 보시면 대학에 들어가는 돈 중에서 이 R&D에 해당하는 곳, 이 R&D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약 7.7조 정도인데 교육이나 산학협력, 창업, 국제화 이런 모든 것을 합쳐도 약 1.9조. 그러니까 결국 이런 구조에서 대학들은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 연구력이 우수한 교수들을 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R&D의 구조적 문제는 결국 이 연구비들을 모두 교수님들 개인의 연구, 개인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주다 보니까 연구비를 위한 소모적 경쟁, 그리고 교원은 연구비를 확보해야만 자기의 연구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아니라 어떤 과제든지 사업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어떤 사업이 주어지면 거기에 참여 연구원이 주어지고 논문이 성과가 나오는 것이 어떤 사업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 우리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 연구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과제로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여러 개를 따셔야 하고 그 많은 딴 사업들은 결국 연구실 재정이라는 하나의 통으로 들어와서 이것으로 연구실을 운영한 다음 성과를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보고하는 형식이 지금 현재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죠. 이 사업이 이런 성과가 나온다 이게 아니고 그냥 전체가 모여서 통으로 작동을 하니까요. 과학기술 인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포럼을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로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하게 취급받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과학기술 인재 정책은 사실 수많은 부문별 정책이었던 교집합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연구개발 정책이든 대학 정책이든 산업 정책이든 모두 그 속에서 과학기술 인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모아놨을 때 하나의 어떤 정합성 있고 총체적인 과학기술 인재 정책이 나오느냐, 그렇지 못하고 다른 정책의 어떤 하위 범죄 역할에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거창하게 과학기술 인재를 수단이 아니라 양성과 활용을 같이 두어야 된다. 사실 앞에 그림에서 과학기술 인재 정책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에 나와서 거기에 맞게 이제 많은 부흥부 정책을 펼쳐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면 국가전략기술인재 양성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걸 하고 있죠. 양자 컴퓨팅 물론 중요합니다. 양자 컴퓨팅 인력 양성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양자 컴퓨팅 인력 양성했을 때 여기서 길러진 학생들이 10년 후에 과연 뭘 할 건가? 양자 컴퓨팅 국내 회사가 몇 개나 될 것인가? 그러면 연구계에서 양자 컴퓨팅 인력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정책의 관점에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팅이 필요하니까 인력을 양성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것이죠. 외국인의 유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활용이고요. 또 반도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년 전 반도체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서 뭐 수도권의 반도체 학과의 규제를 풀어주고 많은 더 정원을 늘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반도체 관련 학과는 있었고 지역의 반도체 학과들은 이미 미달이었다라는 사실은 그때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적으로 느리고 확대하고 투자를 하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성공했던 그 모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놔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대학 연구 체계, 교수님이 뭐 포닥을 데리고 대학원생을 박사과정 한두 명, 석사과정 몇 명을 데리고 연구실을 운영하는 체제, 이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대학이 이제 20개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50개가 넘는 대학들의 교수들이 그럼 연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대학의 연구 체제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큰 기술들은 사실 과거와 달리 양적으로 많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느냐 아니냐 여부에 성패가 달려있다. 결국 양적 규모보다는 질적인 수준이 훨씬 중요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러한 환경을 따라서 대학원을 이제 특성화, 차별화해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핵심은 대학원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연구 중심 대학, 교육 중심 대학 이야기를 할 때 많은 현장에 반란이 있었죠. 뭐 대학이 그건 아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인위적으로 석사 양성, 박사 이렇게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박사 인력, 능력 있는 박사 인력을 길러낼 수 있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인력으로 이미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상황에 맞는 이제 정책을 설계하고 강구를 해야 될 때일 것이죠. 정부는 이제 그렇게 뭐 제가 굉장히 나이브한 어떤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연구 중심 대학, 뭐 미국의 R1에 해당하는 그 대학들의 모델은 20개 정도를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학들과 대부분 이제 석사나 지역 특화 학사, 산업체 인력 재규 이런 인력을 담당하는 대학, 그리고 뭔가 국가 정책적으로 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과학 같은 분야는 시장 경제만 맡길 수는 없죠. 지역에도 기초과학의 거점은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역할, 그다음에 대학이 전부 다가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대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특정 역량의 대학들을 지원하는 어떤 이런 모델로 우리를 유도시켜서 분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제는 과연 우리 대학의 연구 체제, 그런 연구 체제는 뭐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굳어온 하나의 지원 체계고 연구 행태입니다. 이것을 단기간에 바꾼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체제의 한계고.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 단위 사업의 추진,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든다. 그러니까 대학의 연구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 IRC나 뭐 NRA 2.0, 뭐 GRAMP 이런 사업들이 많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학의 연구 행태 정체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 생각해서 이제 부처 간 장벽에 대한 문제가 있죠. 지금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에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사업은 1000개가 넘고 있습니다. 사업의 단위로 보면 여러 부처들이 모두 실시를 하는데 이것들이 체계적인 어떤 종합적인 전략이 없이 부처의 수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그림을 그린다면 지금 여러 가지 부처가 있는데 우리가 대학의 연구에 왜 돈을 지불하는가, 그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당연히 개인 교수와 어떤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는 지금까지 좀 간과된 대학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부분, 국가 현안 과제, 뭐 전략 기술이든 뭐든 해결하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이 틀에 따라서 뭔가 사업을 좀 체계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부처들의 사업이 너무나 연결시 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여기서 이제 대학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이 부분이 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대학의 특성화 발전은 정부가 넌 연구 중심해, 너는 교육 중심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은 사업의 지원 구조에 따라서 모두가 모형 A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할 수밖에 없지만 모형 B와 C를 선택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한 지원도 그만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학의 어떤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뭐 어떤 블록 펀딩이라는 것을 하나의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처럼 교수들에게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뭉칫 돈을 주고 이걸 가지고 너희의 특성화 전략을 세워서 추진을 하라라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많은 부처들의 사업에 어떤 통합 연계가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기범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현장에서 본 이공계 인재 위기와 미래 양성 방향을 주제로 김영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호 학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대학 현장에서 제가 30년 정도 지내온 25년 정도 지내온 제 교수 생활과 또 작년 이맘때 학장을 시작하면서 저희 집행부들과 고민했던 일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공대 교수님들과 소통했던 것들을 위주로 다분히 제한적이고 파편적일 수 있습니다. 박기범 박사님께서는 정책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주 체계적인 자료가 있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자연과학대학에 계시고 또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공과대학 위주로 또 아까 소위 연구중심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박기범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 이런 양적 팽창도 중요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탁월한 인재를 키워야 된다라는 걸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기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공계 학과들이 미달 현상을 갖고 있고, 또 언론에서는 다분히 선전적으로 이런 제목도 나가고 있고, 또 이런 또 학령 인구의 감소 등등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의과대학 증원 문제로 홍역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R&D 삭감이라는 또 홍역을 2, 3년 전에 또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아지면서 저희 나중에 서울공대 통계를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한 위기이고, 나중에 의대 정원 증원이 앞으로 어떤 평형 상태로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장을 하는 앞으로 2, 3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매력도도 하락이 됐다고 많이들 평가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선행 학습으로 왜곡된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도 있을 것이고요. 예전에 저희 공부할 때는 난제도 좀 풀어보고 또 수학 어려운 문제도 좀 풀어보고 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나는 이공계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 그런 매력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 통계를 보시면은 저희 성취도는 늘 3, 4위, 어떤 때는 1등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에 흥미도나 또는 이런 것들은, 자신감 같은 것들은 뭐 50위 밖에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인들이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대의 미국을 보면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이런 오픈 AI 이런 걸 보면서 과학 기술이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보상 체계일 겁니다. 그래서 10만 불 받을 수 있는 게 외국인데 미국인데 여기서 5만 불 받고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심지어는 저희 석학들께서 정년 퇴임한 후에 연구실이 통째로 중국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도 번번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한두 건이 일어나고 계속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트라인이 낮아졌다 또 뭐 이런 얘기들을 의대 다 채우고 서울공대 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공학을 좋아해서 공학을 꿈꾸던 학생들이 그런 우수한 학생과 소신을 가진 학생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트라인이 최저 점수이라는 그런 위안을 받고 그런 이공계를 어렸을 때부터 희망했던 학생들을 저희가 잘 뽑을 수 있고 그런 학생들을 또 더더욱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신 이 그래프에서 저희가 더 어려운 상황은 이 학생들이 이탈되고 그걸 채우지 않는 바람에 저 120명의 학생을 저희가 놓치는 거죠. 이공계로 들어오고자 하는 120명의 학생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사실은 2배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공계를 들어온 소신 있는 학생들을 잘 키우는 교육을 라도 일단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이렇게 준비가 안 된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못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우리 대학도 준비가 안 된 학생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지원을 정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과학고를 못 나오고 선행이 덜 된 학생들도 우리가 잘 키울 수 있는 일을 대학이 해야 되고요. 정부가 대학을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공계를 계속 오고 싶은 학생들을 잘 뽑을 수 있게 저희가 선구안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승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다 블라인드여 가지고 어떤 학생들이 소신 있게 공과대학을 꾸준히 준비해 왔는지를 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라인 바이 라인을 다 들어가서 아주 여러 가지 암시적인 것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공계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좀 잘 뽑을 수 있게 그 선구안을 저희가 가질 수 있게 정부에서 여러 가지 파격적인 입시 정책을 이라도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학생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려가 큰 것은 바로 이 학력 간의 편차가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커트라인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우수한 학생들은 저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균도 약간 이동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표준 편차가 커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대비가 대학에 있어야 되고 또 정부의 지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편향된 진로 선택입니다. 소위 정보통신 컴퓨터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상 체계 때문에 글로벌 테크를 원하고 있고요. 저는 글로벌 테크로 가는 학생들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여러 가지 글로벌리 좋은 그런 경험들을 쌓고 다시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면은 그러한 젊은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대한민국에서 기여를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테크를 선호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고 또 서울공대 학생들은 대기업에 많이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소위 정보통신 컴퓨터가 아닌 학과들 조선, 건설, 뭐 철강도 그럴 수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구인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삼성전자 반도체도 가고 하이닉스 반도체도 가고 이런 상관이 없다라기보다 공학을 배웠다라는 그 기초로
아주 정확히 맞는 전공에 가지 않는 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선해양공학과에서는 조선산업으로 가는 학생들이 없다. 취직은 다 잘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20%도 안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저한테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재는 늘리는 정책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양적 팽창이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10만 양병설 등등을 정치인도 얘기하시고 또 학자들도 얘기하시고 전문가도 얘기하십니다. 저는 정당한 보수를 받고 기업가로서 성공하는 기회가 저희 이공계 학생들한테 주어져야지 탁월한 인재들이 저 이공계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쓰지는 못했지만 국회의원에도 아까 최순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에도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진출해야 되고 또 우리 이공계와 관련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여기에 국실장들도 지금 이공계 학생들이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는 정책 결정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이공계 학생들이 많이 진출을 해가지고 우리 소위 관산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의 지도부가 대부분 이공계인 거를 보면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공대에서는 뭐 많은 대학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수월 융합 창의의 인재를 키운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탁월한 인재랑 관계 있는 초우수 학부 연구생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점만 좋은 학생들은 학점만 좋은 학생들도 저희가 격려를 하고 학점이 좋은 학생들도 격려를 하고 최우수 졸업자 등등도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재 소년 키우기 이런 것도 우리 대학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학년 때 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기회를 주고 2학년 때부터 20명을 뽑아서 1인당 2천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 학생들은 활발한 교수들과 매칭을 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또한 그 베트남 같은 개도국에서 또 똑같은 초우수 학생들을 뽑아와서 서울대학에 편입학을 시키고 이 친구들은 한국어로 교육을 시키고 한국 산업계에 남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인구 감소, 학력 인구에 저희가 적응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생과 또 우리 개도국 학생들까지 다 총체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탁월한 인재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은 저는 양손 인재를 키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의 전공만 갖고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만일에 AI 중에 인더스트리얼 AI 우리 대한민국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제조업이라고 하는 도메인 날리지도 필요하지만 이제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AI라는 랭귀지가 있습니다. AI라고는 기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학교에는 공학전문대학원이라고 직장 경력 3년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스터 오브 엔지니어링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기업에서 들어와서 AI를 배우고 그거는 바로 이거죠. 학부에서 본인의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 나는 재료공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철강이 내가 도메인 날리지다. 나는 조선공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조선산업이 나의 도메인 날리지다. 이런 학생들이 석사 과정에 들어와서 AI 코어를 배우고 양손 인재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탁월한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꾸로 학부에서 AI를 전공한 학생들은 컴퓨터공학부나 전기전공부에서 이거를 배운 학생들은 대학원에서 도메인 날리지를 배우면서 또 양손 인재가 되는 이런 탁월한 인재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춤한 사이 또 미국이 또 다른 정책으로 R&D를 삭감하는 사이 각 나라들은 이렇게
아주 살벌한 경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hoose Europe for Science라는 유럽이 다시 과학기술 강국을 꿈꾸고 있고, 여기 중국에서는 6개 명문대학 천재 1,200명을 소년반으로 뽑아가지고, 아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 거는 앞으로 지금 대선이 끝난 후에 차기 정부는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소위 세상을 바꾸는 혁신 인재 프로젝트를 해서 이공계에 10만 명의 학생들이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1%를 뽑아서 1,000명을 지원하는 세상을 바꿀 혁신 인재 프로젝트를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서울공대 학생들이 많이 뽑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육 대입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냐? 대입을 바꾸는 거는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만, 선행 위주의 입시 정책을 바꾸는 건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과학기술 인재 양성센터만이라도 선행학습과 상관없는 인재들을 뽑을 수 있는 권위와 신뢰를 갖고 1,000명을 뽑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최초의 질문은 던지는 학생들을 뽑는다든지, 또는 1박 2일 캠프를 해서 뽑는다든지, 아주 혁신적인 방법으로 매년 1,000명의 학생을 뽑아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다 모아서 섞일 수 있게 하고 이들이 토론을 하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세상을 바꾸는데 앞서 나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I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 하는 교수님들과 수차례 거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 말씀은 10만 양병설, 뭐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거대한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 학생들 다 어디 가서 뭐 할 거냐. 일단 그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우리 질적인 보상체계를 한번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소위 국가 AI 혁신 연구원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저희 내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정예 AI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고 여기에는 세 가지 삼각축으로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인턴연구원 이렇게 두고, 전임연구원은 박사 초봉 5억에서 10억 정도를 주는 것으로 해서 최초 200명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1,000명으로 늘려나가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런 전임연구원만 있어가지고는 또 갇힌 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객원연구원을 각 국내외 대학 교수나 연구원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5년 동안 머물면서 아주 충분한 펀딩을 주고 그분들은 티칭에서 좀 벗어나서 여기서 이 전임 연구원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또 그거를 서포트하는 마지막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석박사 과정들이 여기 들어가서 인턴 연구를 하면서 한다면은 또 인프라가 있어서 국가 데이터 센터를 충분히 사용하는 아주 소수 정예의 이런 국가 AI 혁신 연구원을 만든다면은 저희가 또 다른 AI A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고, 더더욱 또 AX까지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거 만드는데 제 생각에는 한 1조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0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탁월한 인재들을 모아놓는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괄 제언은 아까 박기원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 의견 플러스 아주 촘촘하고 생애주기에 대한 대책들이기 때문에 여기 아주 일부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고 참조하십사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10대 강국 얘기가 나오는 이런 선진국이 된 이유는 교육 입국과 산업 입국이 원동력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교육 입국과 산업 입국의 교집합에 대한민국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이공계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기성세대들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오셨을 거로 믿고 있고요. 미래 세대들은 앞으로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얘기가 조금이나마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호 학장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이로써 주제 발표 세션을 마무리하고 토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발제자분과 토론자들께서는 단상위로 올라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연구부총장 이원영입니다. 과학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 전 세계 국가는 전 세계에 매우 한정된 우수한 그 과학기술 인재를 두고서 아주 경쟁적으로 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학령 인구 감소, 그 우수 인재 해외 유출 등 이공계 인재 확보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그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포럼을 통해서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좋은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돼서 저희 각 토론자분들께 처음에 7분 부탁드렸는데 한 5분 이내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발표하신 다음에 제가 선머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초과학 인재를 중심으로 해서 유재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 학장님 토론회 장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 학장으로 있습니다. 유재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저 이공계 인재 육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현황 진단 그리고 뭐 여러 또 제안도 있으셨는데요. 지금 뭐 인재 유입의 감소 또 여러 가지 또 해외 인재 유출 이런 이슈들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의 대학에서 어떻게 이공계 인재를 양성해야 되느냐는 고민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좀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고 또 가능한 우리가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학 교육 시스템과 입시 또 중등 교육 제도의 불균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학에서도 미적분, 물리학, 화학 등 이런 기초 과목에 대해서 과외를 받는다. 그래서 심지어 대학에서도 사교육 업체에 쿠폰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학생들의 그런 기초 역량을 좀 키우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지금에 와서 나오는 얘기만이 아니고 이미 10년 이상 지속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초과학과 또 기초학문의 쇠퇴가 어떤 이유에서 되는지는 아마 대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적 질적 저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타개해야 될지, 그러면 중등교육 체계나 입시 제도를 다 바꾸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좀 전에 공대 김영 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 아마 정치권에서도 바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 과학의 그러한 질적 수준 제고가 지금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미래는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 물리, 화학 또 여러 가지 기초 수학과학에 대한 역량에 대한 대학에서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문이과 통합이라든지 또 과목 선택 등에 의존하는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학생들의 학력 편차 등의 문제는 훨씬 더 심화되고 있고 이것은 학력에서의 양극화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지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이공계 인재 양성의 목표에 대한 재설정 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과학고나 영재고에서 키워지는 학생이 1년에 2,50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공과대학 4년제 공과대학의 정원만 해도 8만여 명 됩니다.
근데 저희의 그 인재 양성 정책은 사실 이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선행이라든지 미리 가르치는 방향으로 과학고나 영재고에 의존하고 있고, 근데 일반고에서는 그 수학과학에 대한 선택, 어려운 걸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말자라는 그 캐치프레이즈에 따라서 저희가 벌여지고 있는데 이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8만 명에 넘는 이공계 인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초우수 인재는 또 다른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인재로 우리가 가능하냐?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디에 의존해야 되느냐라는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더욱이 이제 학령 인구 감소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인재들을 키우는 우리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한 인재 역량 사회적 수혜에 따른 체계적인 육성 체제가 필요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과학 인재에 대한 그런 생태계를 키우는 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미 발제 두 분 말씀하실 때 무너지는 지금 지역 대학에서의 이공계 상황에 대해서도 이미 그러니까 얘기가 되었지만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미래 인재 육성, 그러니까 인재 양성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미래를 꼭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는 기초과학 생태계가 절실하게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생태계가 되겠죠. 기초과학은 첨단 기술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고 보고 항상 장기적인 투자를 우리가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에서도 항상 뒷전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초과학의 역할은 첨단 기술의 아주 근본적인 그런 그 경계에서의 탐구의 역할도 하지만 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이공계 인재 양성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한 그 역할이 조금 더 무겁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기초과학을 포함해서 이공과학기술 전반의 생태계에 대한 노력, 그러니까 조성에 대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연구 생태계는 기초과학만이 아니라 그 공학 분야에서도 전통적인 기반 학문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한 다양성,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우리가 협의체 형식의 구성도, 정책적인 구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첨단 기술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단기적인 그런 정책적인 목표 또는 성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과학기술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그러한 그 좀 더 커다란 관점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들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재준 학장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기초과학 인재 양성과 함께 연구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토론자로는 그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해서 문승현 광주과학위원 전 총장님이시자 초빙 석학 교수님께서 의견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중국에 그 협력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USTC라는 그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인데, 원래 그 북경 근처에 있다가 그 러시아와 좀 대결하는 그 냉전 시대에 국가의 중요 시설은 좀 남방으로 옮겨야 된다고 해서 그 상해 근처 허페이라는 도시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과학기술 인재를 중점적으로 양성을 하는데, 이 대학에 제가 한 15년 전부터 그 협업을 했는데, 그 교수님들이 한식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 대학 이름을 영어로 하면은 USTC입니다.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hina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뒤집어 보면은 US 트레이닝 센터가 됩니다. US 트레이닝 센터.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양성해 놓으니까 미국에서 다 데려가더라.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조인철 위원님께서 앞에 좀 언급을 해 주셨지만 우리 지역 대학의 현황이 바로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권을 위한 그 트레이닝 센터 같은 그 우리 그 기능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아무튼 우리가 하루빨리 좀 타개를 좀 해야 되는데,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면 굉장히 좀 광범위한 그런 좀 담론이 좀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대학을 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우리 이제 지역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금 고민을 좀 하는 중에 현장에서 좀 느끼고 있는 그러나 뭐 큰 뭐 예산이나 그런 노력보다 우리 인식의 변화로 바꿀 수 있는 몇 가지만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지역 인재들이 그 정착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이제 물론 이제 보상 체계가 가장 이제 큰 문제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역 인재의 그 응집력을 갖출 수 있는 그 가버넌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대학도 교육부가 많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출연료는 분원도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은 실제 운영은 전부 중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수평적인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 구조도 없고 어떤 그 시스템적인 그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구심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인재들이 수평적인 구조로 연대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전문 분야별 클러스터를 조금 저는 갖추면 좋겠다. 이거를 저는 꼭 좀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창업에 관한 문제인데 창업도 굉장히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창업이 실질적 효과가 있느냐? 요즘에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이 우리의 산업 구조를 지식산업으로 좀 바꾸자는 취지로 지금 전국에 지금 그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굉장히 지금 그 지식산업센터 창업률이 높은데 그 이유가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어 놓고 임대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공간을 빌려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창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야별로 특화시킨 창업 엑셀러레이팅 기업을 만들자라고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이제 대기업이 좀 참여를 좀 해주면 좋겠고요. 뭐 정부 지원도 지금 다양한 형태로 있지만은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저는 몇 개의 지식산업센터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로 다녀보면은 굉장히 그 잘 갖춰진 시설입니다. 여기에 그 기능을 좀 더 좀 적극적인 창업 지원. 과거에는 지금 악셀러레이터라는 그 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제가 뭐 이스라엘이나 여러 그 해외 그 기관들을 보면은 그 기업이 악셀러레이팅 기능을 할 때 창업의 효과가 훨씬 큽니다. 창업 실패율이 10% 미만일 정도로 그렇게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악셀러레이팅 기업을 우리 그 지역에 그 지식산업센터에다 좀 설치를 하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그 교육에 관한 이제 부분인데 여기 좀 그 사전 질의서에도 좀 이제 그 질문이 있긴 한데 지금 그 앞서 지금 발제자분들께서 지금 이제 그 인적인 그 양보다도 이제 우수 인력이 지금 이제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지역의 현실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 인구 감소 때문에 과학기술 인력 자체가 지금 이제 그 굉장히 부족한데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다녀보면은 이 학생들이 과학기술 이공계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막연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그런 인식만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내가 어떤 그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실현할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그 비전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그 대학에 있는 분 과학기술에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분들이 조금 더 그냥 한번 가서 이거 과학기술 앞으로 좀 희망 있는 부분입니다라고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 그 학생들이 그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을 좀 가질 수 있는 또 예를 들어 수포자 저는 그건 교육 탓이라는 그 문제 의식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그 교육 형태를 어떻게 어렵다는 수학 과학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교육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좀 고민도 좀 하면서 우리가 그 과학기술 인력을 좀 이렇게 그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 그 중학교에도 보면 과학기술 특성화 중학교가 있고요.
고등학교에도 과학기술 중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제 이런 인력들이라도 현재 그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 그 어떤 뭐 썸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좀 확대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그 우리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지역이 어려우니까 이거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지역이 지금 빈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국가의 어떤 혁신을 우리가 그 실험하고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액수의 투자를 하더라도 훨씬 더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좀 그 혁신적인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우리 지역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문수영 교수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수영 교수님께서 그 지역 인재 양성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정주를 위한 그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해서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창업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의 그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산업 현장 인재를 중심으로 김용삼 주식회사 진코어 대표이사님께서 의견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 있는 출연연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유전자 가위, 초소형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로 이제 창업을 벤처 창업을 한 이제 사업가입니다. 그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 벤처기업이 밑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의 산업을 보면 어떤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날지는 모르고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다음에 사실은 다양한 시도를 해서 그 중에서 일부가 살아남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벤처기업 시스템이 사실은 생태계에서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면 아마 우리는 성장의 동력을 앞으로 찾지 못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벤처기업을 성장할 것인가? 결국은 돈과 사람이고 오늘의 중심에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더 대기업보다도 이런 벤처기업에 우수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두고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뭐냐? 처우와 성과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 문제를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기술 이전을 운이 좋게 기술 이전을 해서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제약회사하고 기술 라이선싱 계약을 해서 이제 공동 영업을 하다가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팀장이 제 월급보다 많다는 것을.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수 인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거는 쉽진 않죠. 그래서 그 단차를 메꿔줄 수 있는 좀 어쨌든 정책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여성 인력 경력 단절되니까 거기 지원해 주시죠. 청년 실업 문제 되니까 또 청년 실업 문제 좀 지원해 주시죠. 또 고령화되니까 또 시니어도 정책 지원해 주시죠. 위크한 부분을 레스 위크하게 하시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 하시고 계시는데 스트롱한 부분을 더 스트롱하게 하는 부분 지원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사실은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저희 회사가 충분한 월급을 줘서 그런 인력을 오면 좋겠지만 국내의 벤처기업의 펀딩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또 하나는 기업은 사실은 진짜 특출난 인재도 필요하지만 일반 병사도 필요하거든요. 특출난 인재에게 월급 몰아주면 위화감으로 남들이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국가에서 조금 바우처나 아니면 인건비 보전이나 이런 것들로 해준다면 우수한 인력들이 벤처기업에 유입이 되고 이 벤처기업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아까 우리 최 의원님께서 키스트 얘기하시면서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아파트 분양권 이 전문 인재에게 외국 나가지 않고 벤처기업에서 잘 일해서 아파트 분양권 준다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것들이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성과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과 보상 결국은 스탁옵션이잖아요. 스탁옵션이 현재 점차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현실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 주식에서
10%를 못 넘게끔 주주간 계약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에서도 일단 기관 투자가 들어오면 기관 투자들이 들어온 70% 하회해서 못하게끔 또 묶여 있고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양과 금액이 제한적이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인데요. 어제 월요일 날 그 모 회사가 이제 후다이 상장을 했습니다. 시간 많으신 카페 사장님이 출근하시기 전에 잘 투자하셔서 산 다음에 카페 출근하시기 전에 딱 팔아서 40% 수익률을 내시면 세금 하나도 안 냅니다. 그 회사의 성장에 전혀 기여하지 않으신 카페 사장님도 그렇게 이익을 걷어가지만 그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젊음을 바쳐서 피를 쏟아낸 젊은이들은 최소한 4분의 1의 세금을 걷어가야 되고요. 그중에 일부 교수님 따라서 초기 창업에 참여한 학생이 대주주로 묶이면 절반을 세금으로 쏟아내야 됩니다. 이런 왜곡된 현실 속에서 과연 젊은이들에게 너 외국 나가지 말고 여기서 너의 꿈을 펼쳐봐라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현실적인 그리고 형평성 있는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정책과 어떤 다양한 시스템들이 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지금 우리 사회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산업계도 이렇게 방치하다면 결국은 대기업 중심의 고령화 그다음에 저출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벤처기업들이 나오고 거기에는 어쨌든 우수한 인력들이 양성도 돼야 되지만 이 벤처기업 산업계로 유인될 수 있는 유인 시스템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삼 대표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그 연구 현장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대학원생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에 관해서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인 장원우님께서 의견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장원우 박사과정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국제학회 논문을 여러 번 발표하면서 가진 연구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교수님 밑에서 이제 강의 조교를 했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사실 최근에 과학기술 정책의 흐름을 보면은 그 AI나 반도체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되어서 그래서 그 이면에서 사실 그 기술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했던 전산이나 전자, 물리, 재료, 수학 또는 화학과학, 생명과학과 같은 이제 기반 학문들은 점점 더 정책적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AI랑 반도체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그거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 학문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 주시고 그리고 지원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사실 정책적으로 좀 신뢰성 있게끔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이제 8년간 진행할 수 있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 소프트웨어 연구실 과제를 이제 수주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 갑작스럽게 이제 저희와는 관련 없는 이제 카르텔 문제로 인해서 연구비 재정 지원에 있어서 40% 삭감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우에 따라서 이제 저랑 연구를 같이 진행하는 연구 교수님도 안정적으로 연구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자수 해결된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연구실도 비슷한 문제를 계속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정책을 고려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이런 이제 어떤 특정 분야로 쏠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교육계나 산업계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삼성전자랑 연계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이제 고려대학교에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삼성신전자의 실무 자료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최근에 들어오는 신입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자들이라든가 대부분이 이제 AI에 지나치게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그 ICT 정통 ICT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경 지식이 좀 적다거나 그런 이제 전문성이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산업계에서는 좀 골고루 다양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나치게 AI랑 반도체에 쏠리다 보면은 미흡해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정책을 펴시거나 관심을 주실 때는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기반 학문들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관심을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약학과 이제 학교에서는 보통 대학들에서 이제 이런 괴리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계약학과를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계약학과도 직접적으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나치게 반도체 중심의 계약학과를 많이 늘린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전자나 컴퓨터나 재료나 이런 유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주면서 이제 계약학과를 늘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학과 자체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학과들은 사실은 대학에 오는 일미들은 뭐 30% 정도는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계약학과라는 신생학과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계약학과가 어느 정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소멸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학생들은 이제 많은 혜택은 얻을 수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학과를 피는 것보다는 이제 좀 더 다른 방식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 입시에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2학년, 3학년 때부터 이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동기부여도 더 많이 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산업계랑 좀 연계해서 커리큘럼을 피는 그런 식의 방식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분들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학생 입장에서 의견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원호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AI든 그 첨단 분야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기반 학문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또한 정책의 그 지속성, 신뢰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겠다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연구 현장의 의견 중에서도 여성 인재의 관점에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 연구 교수로 재직 중인 정주혜 박사님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내가 발견한 자연의 법칙 한 조각을 세상에 내어놓는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일입니다. 또한 나의 이 한 조각이 누군가의 조각과 만나 완성된 그림이 되면 누군가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또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기도 하는 발명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발명품들이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연구자입니다. 하지만 결혼, 출산, 육아의 관점으로 바라본 연구자의 길은 결코 매력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석, 그리고 고찰을 해야 하는 연구계에는 업무, 비업무 시간의 경계가 모호하며 밤과 낮의 구분 또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불가피하게 밤을 새야 하는 실험들,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연구로 인해 임신 및 육아 기간 동안 주변에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들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자로서 연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연구팀 내에서의 책임이 커질수록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연구 인력을 찾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인 성과가 주요 이력이 되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과 연구 방향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연구계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공백을 갖는 것도, 그리고 갖는다 할지라도 다시 복귀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제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활용할 수 없이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즐겁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병행을 위해서는 가족과 동료, 주변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이해가 없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출산, 육아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연구의 길을 포기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결혼, 건강한 출산, 안정된 육아는 개인의 삶의 안정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 더 나아가서 연구자로서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저는 지지받아야 하고 또 서포트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결혼, 출산, 육아를 원하는 연구자들이 조금은 더 자신 있게 결혼, 출산, 육아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업무 환경 그리고 제도권 밖의 삶을 최대한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와 제 동료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지원 정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가 가정 내에서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선으로 연구 보조 지원 인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반복 실험, 실험 데이터 정리 등과 같이 전문성을 크게 요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많이 드는 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는 연구 보조원을 보조 인력이 있다면 전문 연구원이 느끼는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실현 방안으로 출산 육아를 하고 있는 전문 연구자가 있는 연구실에 보조 연구원을 고용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하거나 더 현실적으로는 이미 함께 일하고 있는 연구원에게 보수를 더 주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연구자가 더욱더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전문성을 잃지 않고 또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어서 고급 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보조 연구원이 전문 연구원과 밀접하게 일함으로 다음 세대 연구원들을 길러낼 수 있는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든 어린이집을 활용하든 연구원들은 엄마 아빠의 공백을 채워줄 인력이 항상 필요합니다. 요즘 저는 연구와 병행하여 육아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정말 가슴에 와 박힐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한 생명을 키우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요즘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 2023년에 출산을 한 저도 혜택을 누린 부분이 많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무 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시간 계획이 어려운 연구원들은 육아 공백을 메꿔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한 구할지라도 인건비의 급상승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재들이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연구자의 길을 선택하고 연구를 지속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연구원들의 업무 강도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육아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특성화된 어린이집의 보편적인 시행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이슈화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이러한 보육기관들이 현실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서의 시행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연구하고 국가, 지자체 그리고 교육기관이 아름다운 동행을 한다면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해주신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사실 연구원들의 결혼, 출산, 육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승영 총장님께서 다루어 주신 것처럼 지역의 산업 기반이 살아나고 김용상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안정적인 연구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그리고 유재준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공계 인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와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그리고 장원우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과학기술 기반 분야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조달된다면 연구원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어 당연히 더욱더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연구생활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다뤄진 모든 부분에서 성장이 지속 가능한 연구와 육아 병행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것 같아 정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는 부모님의 직업으로 인하여 4살 때부터 외국에서 거주하였고 자연스럽게 학부와 대학원 시절을 모두 미국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박사과정 후 모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나의 뿌리인 대한민국의 과학계의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기대도 컸지만 그만큼 걱정도 컸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과학계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비교해도 저의 기대 이상이었고 이를 위하여 힘쓰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중심에 계신 분들을 만난 것도 저에게는 큰 행운이 아닐 수 없고 앞으로는 오늘 이 자리와 같이 영국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피고 지속적인 보완을 한다면 정책을 선도하는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정책을 보유한 프론티어가 되는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과학계가 될 것 같아 가슴이 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필 박사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인재 유출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인재 유입이 아주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 여성 과학 기술자들이 경력 단절 없이 결혼, 출산, 육아,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분의 그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제를 발표해 주신 발제자 2분과 5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추가적인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토론회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저희가 사전 질의를 받았는데요. 한 7분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 한 2개 정도만 저희가 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여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의 또 질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현장 질문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박기원 박사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공계 위기의 근본 원인은 단순한 의과대학 유입보다는 박사급 인재의 지속적인 배출 증가에 비해 연구 일자리 부족과 낮은 처우로 인한 인재 유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나 정책 방향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기원 박사님. 사실 여기 과기부에서 저기 지금 오고 계신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오늘 제가 정부의 어떤 정책을 제가 소개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제가 옆에서 관찰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질문에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공계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것이 의대 문제가 아니라 이공계 일자리의 질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정부나 각계에서는 그 노력을 하고 있죠.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드는 거. 근데 이것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요.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노력들이 조금 단편적인 어떤 딱 보이는 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다하게 박사호 연구원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게 된 다음에 박사호 연구원의 일자리가 부족하구나. 이런 이제 박사호 연구원의 지원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노력으로 박사호 연구원 지원 사업이 많이 늘어났는데 딱 거기서 거치면 안 된다는 거죠. 박사호 연구원을 평생 직업이 아닌데 그럼 박사호 연구원 이후에 어떤 경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이제 이어지지 못하고 박사호 연구원이 처우도 낮고 좀 힘드니까 박사호 연구원의 처우를 올려주겠다라는 이제 정책들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연결이 잘 안 된다는 점이 제가 아까 그림으로 잠깐 드렸던 총체적인 이제 과학기술 인재 정책이 여기에는 아직 좀 빈 곳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연의 일자리, 대학의 이제 연구 전담 인력을 만들려는 노력, 이제 이런 정부도 물론 당연히 이런 인재 유출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시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이 됐기를 바랍니다. 또 질문 내용 중에 하나가요. 이거는 우리 유재준 학장님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기초학문보다는 산업 분야와 밀접한 기술개발 관련 연구자들의 수와 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산업화가 아닌 기초기술 연구를 하는 아까 그 기반 학문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들께 별도의 지원 방법이나 정책이 없을까요?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아마 이제 과학기술 하면 이제 크게 저희가 그 산업계에 직접 기여하는 지금 현재 AI나 반도체 얘기하듯이 국가 경쟁력의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 전체를 떠받드는 그 밑에 또 그 학문적으로 또 그 아주 그 응용 연구 또 그런 기반 기술의 밑에 있는 그 중요한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아마 지금 질문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산업화가 가능한 연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뭐 벤처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또 여러 가지 기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다른 방향의 보상이 있는데 기초 그 학문 단위에서 기초과학과 기초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물리학 전공인데 물리학회에서 아주 그 신진 연구자 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유도해낼 수 있을까? 과연 금전적인 보상을 뭐 이런 급여를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대학에서의 어떤 자리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으로 가능할까를 여쭤봤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때 저희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런 기초 과학 특히 이제 기초 학문에서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자기가 과학적인 새로운 발견을 했다거나 새로운 성취를 한 것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프라이드에 대한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자긍심을 키워주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된다고 보여요. 사실 뭐 새로운 학생을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우수한 학생을 모든 학교에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학생이 없어도 교수로서 또는 연구자로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발전시키고 또 그 발전시킨 결과가 단기간은 아니지만 미래에 우리나라의 또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걸 이제 정책적으로 지지를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지원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재작년에 저희가 R&D 삭감에서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 있는 분들 또 공대에서도 이제 기초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은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그만둬.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과학기술 정책이 단시간에 바뀌고 이걸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 꾸준히 연구하셨던 분들을 좀 더 어렵게 만들었지 않았었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장기적인 지원 또 정책의 지속성 그다음에 다양성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 또 지역대학이나 또는 약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립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과학기술의 생태계를 키우는 것인데 물론 이제 모든 정책에서 우리가 다 지금 다 만족할 만한 그런 새로운 걸 만들기는 어려울 거고요. 일단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전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이제 했고요. 지금 여기 플로어에 지금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뭐 의견이나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손 드시고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다니는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장 이슬기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저희가 어떤 매년 대학원 생활의 연구 환경 실태나 상황을 조사를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들이나 관련된 이제 정부기관 관계자분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생겼을 때 대학원생들의 그 실태나 뭐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종종 이제 연구 환경의 발전이나 성장에 저해되는 복지적인
요소로 바라봐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원 생활의 삶과 생태계를 증진시키는 것 자체가 그 과학기술을 증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러한 약간 관점의 차이나 그 바라봐 보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합의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그 지스트 총장님을 역임하신 우리 문승현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예. 사실 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대학원 과정이 석사에서 박사까지 보통 아무리 짧아도 6년, 7년 그리고 요즘에 석박사 통합으로 조금 기간이 많이 좀 단축되기는 하지만 그 인생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인데 그러한 것들이 희생이 되어도 좋다라는 이제 이러한 그 좀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보면 이제 그 좀 교수님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의 이제 인식의 그 전환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대학원 과정을 꼭 연구 인력의 시각으로만 좀 보지 말고 이게 그 교육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원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좀 그 지원되는 그러한 그 시스템, 지금 이제 그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에 이제 한정되어 있는 그런 좀 몇 가지 좀 지원책, 이러한 것들이 조금 이제 150개 대학이 전부 그런 혜택을 가질 수는 없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그 어떤 최소 한도의 그런 그 대학원 어떤 그 인력 우리가 질문에도 나왔지만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그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분야의 그 대학원생들은 기본적으로 꼭 R&D에 의존하지 않고 교육 지원이라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으로 조금 그 지원 체계를 좀 병행을 했으면 하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네. 답변이 좀 됐으면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출연연 생명과학연구원에서 정년하고 과학기술알림원에 있는 유장렬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중국에서는 원사 제도가 있어서 그 원사들이 그 차관 대우를 받고 대우를 잘 해주니까 모든 연구자들이 다 원사를 목표로 한다 할 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유발 효과를 두고 과학기술 발전이 눈부시게 진행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에 해당하는 게 오늘 김용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초인재, 제가 정확하게 용어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급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제도에 대해서 무언가 좀 에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 학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그 지원해 주시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하실 거는 없으시면 또 다른 분 현장에서 플로어에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물리학회 회장 윤진희입니다. 저도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유재준 학장님의 발표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요즘 이렇게 인재 하다 보면 융복합 인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융복합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융복합 인재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R&D 쪽도 그렇고 교육부 쪽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좀 돈을 투자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나라가 이제 다른 강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적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 감소가 지금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융복합 인재가 결국은 갑자기 없던 인재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이제 예전에 반도체 뜨면 반도체 쪽으로 융복합 인재 키운다고 막 하고, 또 요즘 양자가 나오니까 양자 융복합 인재 키운다고 하다 보니 그쪽으로 결국은 인재들이 몰리게 되기는 하는데, 결국 그 인재들이 어디서 오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키워놓은 어떤, 사실은 그쪽에 새로운 분야들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들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사실 이제 우리의 수요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을 키움과 동시에 사실은 다른 쪽으로의 어떤 새로운 도전이 왔을 때 그러한 도전을 또 충분히 엮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키워져야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같이 적은 나라에서 한쪽으로 몰리다 보면 다른 쪽은 그야말로 이제 생태계가 파괴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지금 학계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태계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또는 거기에 전문적인 의견을 주시는 전문가들께서 정책을 입안을 할 때 좀 더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그러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정 학문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뭐 집중 지원할 필요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반 학문이라든지 기초 학문에 대한 연구 생태계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물리학회 회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딱 마지막 한 분만 의견이나 혹은 질문 받고 이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청 회장입니다. 여러분들이랑 방향을 제가 맞추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문승현 총장이 말씀을 하신 거하고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이오 하면 보스턴으로 다 달려갑니다. 모든 기관장들과 정치인들과 또 연구자들이 가는데 그분들이 저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가기업이랑 회의를 했는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이 와서 이 시설은 보고 가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볼 때 중요한 거는 보스턴이 유지가 되는 이유는 디맨드하고 서플라이의 시장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연구를 하겠다고 하고 그게 벤처 회사들이 몰리는 이유인데 우리는 와서 시설이 이런 거군요. 그리고선 시설 저희가 과총이 13개 지부가 있습니다. 13개 지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똑같은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특성화를 나눠야 될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연구 자체는 인력의 문제는 사실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면 아까 얘기 20개 대학만이 남을 거다라는 얘기한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대학을 유지를 하고 어떤 대학은 지금 한국 학생이 한 명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는 관점이 꾸준하게 아마 과학관리원 원장하고 과총이 좀 더 연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좀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가면 전부 다 키스트 유럽을 가서 구경을 했는데 이젠 독일이 우리보다 약간 처지고 불란서도 약간 비슷해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독일을 더 안 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돼서 우리가 우리 자체의 팔로워가 아니고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챌린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수 인력들을 옛날에 유학 보내듯이 지금 다 그쪽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새로 만들어서 왜 학생들이 안 오고 왜 벤처 캐피탈이 안 오고 왜 엑셀러레이터가 안 오는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모르겠습니다. 챌린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좋으신 의견들을 주실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토론을 이끌어 주신 이원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기 두 분의 의원님께서 아주 전에 그런 분을 본 적이 없는데 항상 사진만 찍고 그냥 가신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이 관심이 많으신 걸로 이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코멘트하실 말씀을 잠깐 청해서 들어볼까 하는데요. 마쳐야 되니까 간단하게 자주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끝난 뒤에도 새 정부도 그렇고 국회 차원에서 과학기술 첨단과 인재 양성 문제를 말로서 아니라 끝까지 가기 위해서 끝까지 간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조인철 의원은 이제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2당인 우리 당의 국민의힘에서는 최영도 최수진 의원이 끝까지 이 문제를 펼치기 위해서 최소한 분기별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계속 이어가고 또 국회 과기 소위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최영두 간사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아까 서두에도 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행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원래 지금 시리즈로 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기획이 돼 있어서 계속 할 거고 거기에 또 굉장히 약자인 척 하신 우리 최영두 의원님께서 같이 계속 하시겠다고 그러니까요. 계속 열심히 해서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때까지 계속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보여줘서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과총 한림원 공동으로 긴급 포럼을 했는데요.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글로벌 인재 확보 방안, 첨단 분야별 인재 양성 전략 등 세부 주제로 포럼이 이제 3번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김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